네,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벨업의 조규진님 모셔볼 텐데요. 다들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에서 영어가 사용될 줄 모르고 모든 슬라이드를 한국말로 작성을 했는데 앞에 리벨리온에서 영어로 한 10분 세션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나도 영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니티부터 영어를 써주셔가지고 한국말 써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규진이라고 합니다. 레벨업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엔드랏 AI라고 하는 AI 워크로드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레벨업에서 주력 제품인 그 백엔드랏 AI의 전반적인 백엔드 부문 개발, 그리고 특히나 여러 가지 종류의 AI 가속기를 백엔드랏 AI 생태계에 통합을 하는데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가속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AI 가속기가 AI 시대에 왜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AI 인프라스트럭처 OS라고 저희가 부르는 백엔드랏 AI가 어떻게 이기종의 AI 가속기들을 생태계 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레벨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서울에서 설립한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업력이 곧 10년차를 다 돼가고 현재 서울과 산호세에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백엔드랏 AI라고 하는 AI용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온프레미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어디든지 AI 개발, 서비스, 그리고 AI가 아니더라도 HPC 같은 슈퍼컴퓨팅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엔드랏 AI 위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MLOps 플랫폼, 빨리라고 하는 이제 쉽게 모델을 띄울 수 있는 모델 런타임, 그리고 컨티뉴움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와 하드웨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LLM 서비스 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랏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랙셔널 GPU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컨테이너 수준에서 GPU를 가상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미그, MPS, vGPU 같은 다양한 엔비디아 GPU 가상화 솔루션이 있지만 저희는 엔비디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컨테이너 레벨에서 GPU를 원하는 만큼 쪼개는데 그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를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AI HPC용 트레이닝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의 자원 관리 기능에 강력함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 서비스도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백엔드랏 AI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한 DGX-ready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GPU 장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 통합해서 약 15,000장 정도의 GPU가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단일 사이트 중에 최고는 한 사이트 안에서 1,500장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말고도 태국, 브라질, 영국 등의 다양한 곳에 고객을 두고 있고, 고객 스펙트럼도 단순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기관, 의료기관,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곳에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엔드랏 AI는 이제 올인원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혹은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AI 모델들의 까다로운 학습을 위한 까다로운 환경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AI용 컴퓨터들, GPU들을 이제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한 자원 제약을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GPU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고요. 비단 이제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AMD GPU, 인텔, 그리고 리벨리온, 퓨리오사, 텐스토렌트, 그래프코어 등 다양한 AI 가속기들을 백엔드랏 AI 위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엔드랄 AI 모델 서비스 설명인데요. 백엔드랄 AI 모델 서비스는 기존의 백엔드랄 AI가 가지고 있는 소코반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강력한 자원 관리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단순히 트레이닝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 백엔드랄 AI에서 트레이닝한 모델 혹은 외부에서 불러들어온 모델 같은 것들을 쉽게 서빙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고요. 단순히 그냥 모델을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GPU가 주는 수치 혹은 뭐 NPU가 주는 수치 아니면 모델 인퍼런스 프레임워크가 뭐 VLLM이랑 TGI 같은 그런 친구들이 주는 수치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자동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오토 스케일링과 그리고 토큰 기반 자동 보안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요. 어떤 특정한 인퍼런스 프레임워크에 구애받지 않고 VLLM, 뭐 TRTLLM, TGI 같은 컨테이너로 말 수 있는 것이면 모두 다 이제 모델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딥러닝 에라인데요. 이게 요즘은 모두가 LLM이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사실 LLM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도 딥러닝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지었고요. 알파고 쇼크 이후에 이제 가장 AI 분야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급부상한 게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이고, 네, 지금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 2016년 이후로 무언가들이 이렇게 빡 올라와서 점점 더 사람의 퍼포먼스에 근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는 알고리즘이 발표가 된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사실 LLM이 폭발하기 전에 이제 비전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LLM 덕분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름이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딥러닝의 성공으로 인해서 좀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선형이 아니라 거의 이제 지수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0년부터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딥러닝 모델들의 파라미터 크기와 그리고 이제 연도를 놓고 비교를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제 Y축이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사이즈가 6개월마다 2배가 되어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이런 이제 AI 연산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보통 GPU 아니면 NPU라고 불리는 가속 장치인데요. 먼저 전통적으로 쓰이고 지금도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GPU일 거예요. GPU는 원래 우리가 보는 이 노트북 화면 아니면 컴퓨터 화면 같은 것들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데서 출발한 장치인데 지금은 그 연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화면을 그리는 것보다는 딥러닝 계산을 좀 가속하는 장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뭐 요즘 유명한 뭐 H100, H200, B200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들도 사실은 우리가 GPU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 화면 출력을 위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NP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NPU는 GPU의 어찌 보면은 슈퍼셋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경 처리 장치입니다. 딥러닝 계산을 가속화하는 데 특화된 기기고요. 행렬 연산 그리고 특정 작업을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가속화하는 것에 특화됐는데 사실 GPU도 근본은 화면 뭐 1920 곱하기 1080 같은 그런 픽셀을 한꺼번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렬 연산을 가속화하는 데 특화했다가 이제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지금 비슷한 이제 엄청나게 큰 텐서들의 곱을 해야 되는 딥러닝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NPU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용화 국산화로 인해서 AI 반도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전통적인 이제 칩을 구워서 그 칩에서 옵스를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FPGA를 제품 형태로 패키징해서 shipping해서 거기로 이제 특정 텐서에 특화된 연산을 가지고 있는 펌웨어를 올리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PU는 사실 GPU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GPU와 다르게 개발사마다 다양한 철학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PGA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통적인 칩을 굽는 방식도 있을 거고, 뭐 메모리는 HBM을 쓰는 데도 있고, DDR을 쓰는 데도 있고, SRAM을 쓰는 데도 있고, 칩 사이즈가 엄청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엄청나게 베리언트가 많은데, 이런 NPU들은 구현의 난이도 문제로 대부분 이제 트레이닝보다는 인퍼런스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퍼런스를 위해 필요한 텐서를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좀 쉬운 걸로 알고 있고요. NPU를 크게 저희는 네 개의 세대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NPU의 개발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칩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1세대 AI 가속기는 이제 처음 NPU라는 텀이 나온 시점인데요. 이때가 이제 구글의 뭐 GTPU라든지 아니면은 그 퀄컴의 AP에 조그만하게 붙는 뉴럴 가속 장치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애플 뉴럴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출시한 NPU들, 이런 것들이 1세대 AI 가속기라고 부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행렬의 크기 자체가 5x5에서 15x15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지금 하는 AI 연산처럼 단독적인 계산으로 좀 수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시대를 넘어가서 2세대 AI 가속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렬 연산을 가속할 수 있는 옵스를 담고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쯤에 유행한 AI 패러다임인 이미지 처리, CNN 같은 거를 가속을 하기 위해서 2세대 AI 가속기들이 그런 걸 타겟으로 해서 많이 나왔고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 저희가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AI 가속기들이 대부분 2세대 AI 가속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리오사에서 만든 오보이라든지 지금 사피온에서 만든 X220, X330, 디벡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칩들이 있고요. 아톰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에서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LLM 연산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세대랑 3세대 사이에 어딘가라고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네, 3세대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CNN의 가속에서 벗어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가속을 할 수 있는 옵스를 구현을 하는 NPU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가속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현 방법이 좀 많이 갈립니다. SRAM을 쓰는 경우도 있고, HBM을 쓰는 경우도 있고, GDDR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칩투칩 연동,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따지면 엔비링크 같은 칩끼리 연산을 하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제조사의 방향이 좀 갈리는 편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훈련용 칩들도 좀 등장을 하는데, 구글의 TPU, 지금 제미니를 서빙하기 위해, 그리고 제미니를 트레인하기 위해 나오는 칩,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그래프코 IPU, 삼바노바 칩, 세레브라스 칩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훈련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거고, 추론의 경우에는 TPU-E, P가 아니라 E라는 서픽스가 붙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룹칩, 인텔의 제규어쇼는 사실 출련이랑 추론 범용인데 추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밑에다 놔놨고, 텐스토렌트 워멀, 그리고 하이퍼엑셀, 피리오사 레니게이드, 리벨리온 아톰 플러스, 이제 내년에 나올 리벨도 있을 거고요. 4세대부터는 사실 4세대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 4세대는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PIM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속을 한다거나, CXL 기반 통신으로 CPU, 램, AI 칩 간에 이제 프라이어리티 차이가 없는 스케일 지원 등을 하는 가속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4세대 AI 가속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NPU가 뭐 거창한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다 NPU거든요. 아이폰을 쓰시면은 애플의 뉴럴 엔진도 NPU고, 그리고 뭐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GPU도 NPU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거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뭐 퀄컴 NPU나 엑시노스 NPU 같은 것들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LLM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전부터 카메라 가속이라든지 뭐 다양한 컨텍스트의 AI 부스트를 위해서 우리한테 잘 표면에 와닿지는 않지만 수면 밑에 조용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oT 기기에서는 NPU가 이제 저전력으로 이제
AI 가속을 두 가지 티어로 나누면 이제 IoT 기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엣지 디바이스 NPU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NPU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IoT 기기의 NPU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기 안에서 AI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목적이고, 데이터 센터형의 경우에는 전기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로 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클러스터로 배포되기도 하고, 아니면 큰 모델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백엔드랩 AI의 컨티뉴움은 요 이제 IoT 기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NPU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잘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고요. 평상시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LLM을 이제 클라우드 접속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단절 상황이 발생하면은 장치의 NPU에 동작하는 AI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잘 오프로딩을 하려고 열심히 개발 중인 게 백엔드랩 AI 컨티뉴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AI 가속기가 저희가 처음에 아톰이나 뭐 사피온 X207 칩 뭐 그런 것들이 나올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 벤더들이 다양한 유형의 AI 가속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AI 관련 작업을 할 것이냐, 나는 여전히 뭐 사진을 분석하고 그런 CNN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도 LLM을 해보고 싶다, 뭐 LLM도 작은 걸 돌려보고 싶다, 큰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AI 가속기를 선택할 것이냐가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AI 가속기가 목적에 맞게 세분화된 형태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속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AI 가속기의 이제 도전 과제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네 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가능성, 이제 AI는 굉장히 지금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장을 하면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을 shipping을 했는데 칩을 shipping을 하고 나니까 뭔가 그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가 shipping한 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FPGA 기반 뭐 가속기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FPGA는 또 FPGA대로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항상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AI 모델이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세이프 텐서스 같은 트랜스포머,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모델들, 이런 것들이 어느 AI 가속기에서나 잘 돌 수 있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AI 가속기별로 다양한 최적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걸 이식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확장성. 이 AI 모델을 나만 쓸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아니면 뭐 전 국민,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거대 규모의 배포가 필요한데, 이 거대 규모 배포를 얼마나 심리싸게 할 것인지 확장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뭐 엔비디아 GPU 그런 것들과 이제 새로 들어올 AI 가속기, 뭐 리벨이라든지 퓨리오사 레니게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통합해서 한꺼번에 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가속기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위한 이번에는 다양한 기술적인 관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AI 가속기가 지원하는 텐서오브스의 데이터 정밀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FP32는 굉장히 하이 프리시전이라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주로 데이터고, 이제 FP16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LLM들이 가속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FP16이고, FP8, FP4, int8, int4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시전이 낮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빨라서 우리가 적은 메모리에서 돌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이고요. 내가 어떤 AI 모델을 구리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유형, AI 칩이 어떤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가속기 위에 올라가는 메모리 계층 구조도 중요한데요. 이제 크게 지금 AI 가속기들이 채택하는 AI 메모리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SRAM, HBM, GDDR 그리고 HBM과 GDDR 섞은 게 있는데, SRAM의 경우에는 가장 빠르지만 가장 비싸고 가장 집적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보면은 정말 다른 데서
칩이라고 불리는 하나가 사실 SLM 하나 사이즈인 경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 나는 전기고 가격이고 다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최대 성능을 뽑을 거야라고 하는 뭐 세레베라스라든지 삼바노바라든지 그룹이 아주 큰 렉 단위 카드들 그런 것들이 좀 쓰이는 편이고요. HBM의 경우에는 SRAM보다 느리지만 여전히 빠르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적극 채용을 하고 있지만 HBM을 만들 수 있는 벤더들이 얼마 안 돼서 공급 다변화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여러 챌린지들 그리고 HBM을 쓰기 위한 여러 챌린지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GPU, AMD의 뭐 인스팅트 GPU, 인텔 가우디 그리고 우리 뭐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리벨리온 리벨 뭐 이런 다양한 이제 GPU와 NPU를 넘나들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DDR인데요. 얘는 이 셋 중에 제일 느리지만 제일 만들기 쉽고 그리고 가격도 제일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처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슈머 GPU, 그러니까 그다지 빠른 연산이 필요하지 않은 컨슈머 GPU와 뭐 텐서렌트 등 다양한 NPU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NPU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클러스터로 만들어 쓸 것이냐가 이제 상호 연결인데요. 이제 PCIe로 단순 통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가 만든 NVLink으로 통신할 수 있을 것이고, UALink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상호 연결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상호 연결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들 로우엔드로 보면은 쿠라, 오픈CL, 뭐 로큼, 힙, 메탈 같은 로우엔드부터 하이엔드로 가면 파이토치도 있을 거고, 파이토치 위에 올라간 트랜스포머도 있을 거고, VLLM도 있을 거고, 이런 프로그래밍 모델, 개발자가 손에 익은 프로그래밍 모델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택을 위한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백엔드랄 AI 자랑인데요. 백엔드랄 AI는 이런 다양한 가속기에서 AI 작업을 좀 최적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백엔드랄 AI를 이제 리벨리온의 아톰 칩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장표 한 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백엔드랄 AI 클러스터는 리벨리온의 아톰 칩 8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속기를 관리를 할 때 이 하나의 UI에서 어떤 가속기든지 딱 동일한 UI로 나오는 게 이제 백엔드랄 AI가 제공해드리는 기능이고,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이제 AI 가속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작업을 배포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칩별로 파편화된 게 아닌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개발자가 좀 편하게 온보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레벨에서 넘어서 배포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NPU를 어떤 NPU의 이제 특정 비헤이비어에 좌우되지 않고 통합된 환경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 간의 리소스 할당, 스케줄링 그리고 부하 분산 처리 같은 것들이 다 하나의 UI에서 이루어지고 활용, 뭐 최적화도 마찬가지고 NPU 클러스터로 다 한 UI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모니터링, NPU가 제공하는 매트릭에 따라서 이제 최대한 전력 로드가 여러 렉에 걸쳐서 분산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자원 수거, 자원 효율화도 NPU가 제공하는 매트릭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백엔드랄 AI에서 실제 AI 모델들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백엔드랄 AI는 이제 다양한 가속기를 보실 수 있겠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AI 가속기를 지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짧게는 반나절이면은 우리가 칩을 받고 인터페이스를 탐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백엔드랄 AI에서 워크로드를 돌려보기 전까지 반나절밖에 안 걸릴 정도로 좀 굉장히 확장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넘어서 가속기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가속기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가속기를 놀리지 않도록 이제 주기적으로 비유효 자원을 수거를 하고 하는 등 것들 또한 백엔드랄 AI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엔비디아랑 AMD GPU를 제일 먼저 지원을 했고, 엔비디아 GPU를 제일 먼저 지원을 했고, 그리고 구글 TPU,
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프코어 IP도 지원을 하고 있고 리벨리온의 경우에는 저희가 요 리벨리온 칩을 이용을 해서 KT 클라우드의 상품의 백엔드라드 AI와 연계가 돼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텐스토렌트의 웜홀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엔비디아의 G 그레이스 아키텍처고요. 이 그레이스 아키텍처는 저희가 이제 좀 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빨리 스퀘어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 기반 하드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라드 AI 모델 플레이어 이제 빨리라고 이름이 바뀐 것은 이제 엔비디아 그레이스 시스템에 맞춰 설계된 온프레미스 모델 플레이어이고요. GH200과 GB300 그러니까 그레이스 아키텍처와 GPU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VLink C2C 브릿지를 활용을 해서 CPU와 GPU가 같은 메모리 스페이스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그레이스 CPU가 ARM 기반이기 때문에 ARM 기반의 그레이스 CPU와 이제 호퍼와 블랙게리 아키텍처가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엔드라드 AI는 이미 2021년부터 ARM V8 그리고 V9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그레이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레이스와 같이 제공을 하는 NGC와 NIM도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그리고 고효율의 모델 추론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레이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제 GPU를 최대한 쪼개서 쓰고 그리고 많은 텐서들을 CPU 메모리 오프로드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또 백엔드라드 AI의 프랙셔널 GPU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가 굉장히 뻥튀기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용 예시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 G 그레이스 아키텍처는 저희 이제 빨리 스퀘어 솔루션을 기반 하드웨어고요. 이제 빨리는 이런 식으로 LLM들을 이제 모델 스토어에 모아놓고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빨리 스퀘어의 경우에는 이 빨리와 다양한 백엔드라드 AI 기반 소프트웨어들을 그레이스에 한 번에 넣고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리벨리온의 아톰 플러스 케이스고요. 아톰 플러스는 이제 리벨리온 AI 가속기고 GDDR6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멀티 NPU 추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톰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멀티 NPU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누마 어웨어 스케줄링이 중요한데 백엔드라드 AI는 이 누마 어웨어 스케줄링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벨리온 아톰 플러스 칩들이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연산이 필요할 때 백엔드라드 AI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의 아톰 백엔드 그리고 VLM 기반 아톰 추론 모델 프레임워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가우디이고요. 가우디는 인텔의 AI 전용 가속기고 원래 하바나 랩스라는 데서 개발을 했던 칩인데 이제 인텔이 인수해서 이제 인텔 딱지를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우디 2의 경우에는 HBM이 96기가 그리고 가우디 3의 경우에도 여전히 HBM2이지만 128기가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로키를 통해서 칩 간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이제 엔비디아에 익숙해져 있던 개발자들의 온보딩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인터페이스가 이제 엔비디아와 이름이 유사한 게 특징이고요. 엔비디아 SMI의 경우는 HLSMI, NVML은 HLML, NCCL은 니클은 이제 핫CCL이라고 불리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 가우디의 경우에도 가우디와 허깅페이스 모델을 통합을 해서 백엔드라드 AI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텐스토렌트의 웜홀이고요. 저희가 이제 GTC 기간을 같이 오늘 시작을 한 반도체인데 텐스토렌트사의 AI 가속기고 이제 칩당 12기가의 GDDR6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왼쪽 다이어그램이 N150, 오른쪽이 N300이에요. 그래서 칩당 12기가 그리고 이 친구는 칩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4기가고 모든 칩 간 연결이 심지어 보드 위의 연결도 이더넷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확장성이 높은 게 특징이고요. 이제 텐스토렌트의 웜홀의 경우에도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텐스토렌트의 VLM 확장을 백엔드라드 AI에서 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조규진님께서 AI 가속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뇌 신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어 LLM이랑 상호 비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자연어 LLM도 이해해야 되고 제가 원래 잘 하고 있는 뇌 신호 처리도 잘 해야 되고 하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기 백엔드 AI가 저희 같은 좀 많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컨설팅 같은 도움을 준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드리고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은 그런 하드웨어 여러 가지 분산된 하드웨어들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해 드릴 수 있는 거를 플랫폼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기반의 많은 AI 관리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코반이라고 하는 자체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저희의 고객님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AI 가속기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